자, 1번부터 보시죠. OX 오늘 나간 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자, 또 아직, 프린트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요. 자, 1번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랬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누가 합니까? 자, 일단 우리가 수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입안 결정, 요런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되는 거죠. 구청장은 아닙니다. 구청장만 빠지는 거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제 입안권자가 되는 거죠. 2번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3번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아니었죠? 그렇죠.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재량사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량이고요. 4번이요. 이거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났죠? 아, 나 정말, 예. 아침에도 지금 오기 전에 차 안에서 약 이렇게 한 봉 털어먹고 들어왔는데, 정말, 예, 죄송합니다. 4번이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 기득권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기득권자는 당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관계없이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두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 안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의 경우에는 3월 안에 신고하라.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쓸까요? 네.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요. 두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자, 이 지역 안에서 이미 땅 파고 있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수시의 경우에는 3월 내 신고하라라고 했습니다. 4번에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관계없이 두 번째 줄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5번이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계획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이건 맨 끝에 이제 좀 지난 시간에 좀 급하게 한 면이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존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했다면 그냥 보존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6번이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건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고도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6번 맞고요. 자,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이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준농림지역 이게 아니죠. 그렇죠? 도관농자였죠. 그래서 도시지역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도지가 아니라 도시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보면 7번에 2번이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 그랬는데, 자, 용도지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 자, 3번이요.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자,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무엇에 준하는 지역을 우리가 관리지역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지금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설명 3번은 맞고요. 4번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된다 그랬는데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이제 세분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이요. 준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그랬는데,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봐야 되죠. 공업지역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전용 공업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전일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8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지금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것 찾아봐라 라고 했었죠. 1번,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항, 택산전 뭐 이렇게 그 앞에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거였었죠. 1번이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보존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자,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틀린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이에요. 보존관리가 아니라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바다였고요. 자, 그 도시지역에 연접한 바다의 경우에는 도시로 본다라고 하는 소리였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별개로 입안, 결정, 고시할 필요 없다. 세 가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2번, 어촌 항만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데 어항 택산전, 자,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농림지역에 연접한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어야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이요.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수력발전소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데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어항 택산 전에서 이게 전이 나온 거예요.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전원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제외가 됩니다. 수력발전소는 제외가 되고요.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전원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어항, 택산전, 맞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4번은 맞고요. 자, 택산전에서 마지막으로 산이 나왔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니라, 자, 후단 틀린 거예요. 농공단지가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에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서브노트에도 있고, 뭐 책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보시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세 가지 다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역이었죠. 그러면 1번이요. 관리지역에는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지역으로 끝나면 그건 다 용도지역이죠. 그리고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설정하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거는 9개가 있는데 끝에는 다 지구로 끝나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우리가 전에 본 게 이런 거 배웠어요. 상업지역에 불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이건 지역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용도지역이잖아요. 얘가 용도지역이란 말이에요. 상업지역이. 이게 용도지역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용도지역인 거고요. 방화지구는 이거 지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용도지구란 말이에요. 용도지구. 우리 용도지구 중에 오늘 지난번에 받으신 프린트가 이제 이따가 할 거, 3장짜리, 그게 용도지구 이제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일부가 이제 방화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용도지구다.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9번에 1번 보시면 관리지역에는 자연 취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도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지구로 끝나는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는 게 용도지구죠. 그러니까 그 지역 위에 지구를 설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번이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복해서 지정될 수 없다. 그러면 다 지역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건 용도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은 뭐였어요?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지역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중복돼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녹지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지역이 있죠. 이렇게 관리지역이 있는데 얘네 둘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격대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녹지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리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지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지정될 수는 없다.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지역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죠. 지금 틀린 거 찾는 건데
자,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또 나누죠. 뭐 주상공록,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세분화 계속 시키고 뭐 있는데,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자, 자연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따가 한번 또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는 설명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자, 이따가 할 건데요. 도시를 거꾸로 하면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시장 하나 더 추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오면 자, 도시 거꾸로 해서 시도지사구나. 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구나. 그리고 시도지사급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대도시시장. 그래서 두 명이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이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틀린 거네요. 자,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있었고 용도지구가 있었고 세 번째 용도구역이 있는데요. 자, 용도구역이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그런 거죠.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태까지 이건 논의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맞죠? 공법에서는 항상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나가도록 하죠. 오늘 나갈 거는요. 서버노트 일단 7페이지 보시고요. 교과서는 용도 지역부터 보시죠. 용도 지역.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계획을 했었고요. 그렇죠?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용 파트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토지를 계획하고, 토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이제 토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용용 기도지가 이제 설정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자,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게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 그거 이제 두 가지 절차를 한번 이제 가볍게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계획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를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용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용도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용용용 기도지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수업 분량이 이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그리고 기반시설 요거 볼 거고요. 지구단위 그러니까 용용용 먼저 볼 거고 지구단위 계획 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순서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토지를 나누는 거다. 토지를 나누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이제 어떤 거였죠? 그 용도지역은 뭘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했나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를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토지에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었죠. 토지에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용도지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토지에 가해지는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자, 건폐율 하고요. 그렇죠.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뭐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뭐 건축물은 건폐율은 이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의 용적률은 뭐 이만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토지를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지금 이제 용도지역이 되는 거죠. 용도의 토지를 용도에 맞게 나누고 그 용도에 맞게 나누고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지역이 이제 용도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용도지역의 이제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자들은 힘이 좀 센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큰 자가 제한합니다. 제가 이걸 왜 큰 자, 작은 자라고 하냐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시장 군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국토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좀 힘센 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이 이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대로 OX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지역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지역만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지금 이제 용도지역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 용도지역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이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용도지역이냐? 자, 용도지역을 나누면 이제 토지를 나누는 건데 크게 어떻게 있어요? 도시지역. 그렇죠. 도시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지금 용도지역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나누는데 이쪽을 이제 용도지역을 나누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먼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삐뚤어졌다. 도시지역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제가 인사동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우다가 말았는데 인사동 가가지고 한학을 좀 배워요. 맞아, 예전에 천자문 천자문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배우고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어쨌든 한학을 이제 인사동에서 이제 배우는 그게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거기 이제 그 한학 가르쳐주는 우리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늦게 가면 종아리 맞습니다. 저희는 늦게 가면 종아리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뭐 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데 잘 못한다. 종아리 걷어. 종아리 맞습니다. 막. 뭔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자, 도관농자 이런 거는 녹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아침에는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냥 자, 쓸데없는 얘기.
도시지역 관리, 우리 외울 때 도관농장 이렇게 외우세요.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외우죠.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네 가지는 아닙니다. 뭐예요? 주거지역 있었죠? 주거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 그래서 주상복록해서 또 외우셔야 돼요. 자,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네 가지가 있다. 주상복록이 있다. 주상복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뭐냐면 도시지역이 되든 주거지역이 되든 상업지역이 되든 공업지역이 되든 녹지지역이 되든 이런 것들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배웠었죠. 자, 그리고 주거지역을 보면 또 뭐예요? 전용, 일반, 준주거 뭐 이렇게 배웠었죠. 전용, 일반, 준주거, 전일준. 자, 그리고 상업지역은 4개가 있어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해가지고 또 4가지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또 3가지가 있죠. 전일준, 전용, 일반, 준주거. 자, 전일준. 그 다음에 녹지는 3가지가 있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렇죠. 자연녹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3가지가 있죠. 보전관리, 여기다 쓸까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죠. 네.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뭐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없어요. 뭐 세부가 아예 없습니다. 세부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전용 같은 경우는 1, 2가 있었고, 일반은 1, 2, 3 이렇게 있었죠. 전용은 어떤 거였어요? 사람 살기에 양호한 지역, 양호. 아주 조용하다는 거예요. 상업적이나 공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우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막 중간에 녹지 있고, 라면 사 먹으러 가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라면만 기억하시죠? 라면. 네. 그래서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살기에 아주 양호한 지역이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편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전용 1종, 전용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호한 지역인데 뭐예요? 단독주택. 그리고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공동주택을 말했고요. 일반 1,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편리한 지역인데, 여기는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해결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에요. 건폐율. 외우셨나요, 혹시? 안 외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세요?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건폐율. 자, 건폐율인데, 건폐율 한번 해볼까요? 네. 건폐율. 건폐율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건폐율 정의를 잠깐 볼게요. 건폐율이 뭐냐?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공식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준 값이 이제 건폐율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이에요. 대지 면적. 근데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책에 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60%다라고 하면 건축 면적이 얼마예요? 그렇죠. 100에 약분되니까 건축 면적이 이제 6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대지가 이렇게 100이 있어요. 그렇죠? 대지가 100이에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니까 건폐율 60일 때 건축 면적 60이 되는 거니까 대지 100분의 60%만, 요게 이제 60%인 거예요. 요만큼 이제 건축 면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 땅 위에 건축물이 얼마만큼 차지할 거냐의 문제죠. 그래서 높이 문제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100분의 60%만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면적,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 볼게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일단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여기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죠. 연면적은 뭐였어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렇죠? 요거는 지금 제가 시그마를 썼다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웠어요. 자, 각층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자, 이걸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볼게요. 뭐 몇 퍼센트로 해볼까요? 용적률, 저기, 책에 나온 대로 해볼까? 자, 20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이거 똑같이 뭐 그냥, 똑같이 맞춰서 그냥 100인데, 용적률을 한 200% 준다. 용적률을 200% 준다. 그러면 이때 연면적이 얼마예요? 그렇죠. 200이죠? 아이, 100, 이거 약분하라고 100을 준 거예요, 제가. 연면적이 200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볼게요. 대지가 이제 여기 100이에요. 그쵸? 대지가 100이면 지금 용적률이 200일 때 예를 들어서 요걸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요거는 이제 높이니까 옆에서 봐야 되겠죠? 대지는 100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용적률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바닥 면적을 이걸 50이라고 해볼게요. 50제곱미터. 그럼 이거 몇 층 지을 수 있어요? 4층. 그쵸? 연면적은 여기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예. 공부 다 하셨네. 예. 집에 가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외울 거는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구나. 건축물의 높이, 수직이죠? 자,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는데, 산수에서 변수가 3개일 때는 하나는 이제 변수 같은 거 계산할 때 하나는 우리가 일정한 정도로 계산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나온 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 하지 말까? 하지 말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저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전용 일반 준주거 해가지고 이제 건폐율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건폐율이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 이제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건폐율은 기본적으로 100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토지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보다 작은 거예요. 100보다 작은 건데, 자, 어떻게 됩니까? 전용 1종, 2종 이렇게 있는데, 자, 50이 되는 거죠. 50. 그리고, 요거 숫자 쓰기 어렵네. 60, 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70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은 얼마예요? 90. 그리고 80, 70. 그쵸? 그리고 끊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는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녹지로 가면은 다 20이에요. 그죠? 다 20이죠? 20. 나머지 뭐 보존관리 이것도 이제 20이고요. 생산관리 얘도 20인데 계획관리만 조심하면 되죠. 계획관리는 얼마예요? 40. 그렇죠.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 농림지역 위에 이제 건축물 짓는다라고 하면 그 대지의 20%만 차지할 수 있게 건축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20.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도 20 해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건폐율이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 그러면 이제 건폐율은 끝난 거고요. 용적률은 얼마냐? 용적률은 이제 높이 제한이에요. 용적률. 자, 용적률 제한을 보시면, 자, 이거 용적률을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여기 이제 100, 1, 2 이렇게 있는데, 100부터 출발해가지고 50씩 증가하시면 돼요. 150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 2, 3종 이렇게 있는데, 200, 250, 자, 그리고 300이고, 준축은 얼마인가요? 500. 자, 500. 그리고 갑자기 이제 1500으로 뛰죠. 중심 같은 경우는. 여기는 1500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1300이 되죠. 유통은 이제 1100. 여기는 이제 200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1500에서 1300 됐으니까 마이너스 200이고 여기도 1000배니까 마이너스 200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900이 됩니다. 900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공업적으로 가면서 이거는 이제 300으로 바뀌죠. 3분의 1로 돼서 300. 그리고 여기 일반 주거 지역은 350. 그리고 여기 400이죠. 400. 그리고 이제 녹지 지역으로 오는데 녹지 지역의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80이 돼요. 80.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은 여기 100. 자, 그리고 우리가 100이 되는 거를 이제 외우시면 돼요. 생자계가 100이거든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계획관리 요거 해가지고 생자계 얘만 100. 그리고 여기서 용적률이 100이고 나머지는 80이에요. 싹 다.
나머지는 다 80입니다. 요거 80, 얘도 80, 나머지 80, 나머지 80 해가지고 우리가 생자계, 생산 자연 계획관리 얘만 지금 그 용적률이 100이고 나머지는 80이다. 80이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한 두 번씩 써보시면 다 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3번씩 써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런 게 이제 용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용도 지역. 그래서 여러분, 그 선생님들 받으신 거 프린트에 이제 8페이지에 나와 있죠? 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 가시면 이제 용도 지구가 있어요. 용도 지구. 서브노트 이제 용도 지구가 있는데요. 용도 지구 보시죠. 용도 지구 보시면, 자, 이쪽에다가 해볼까요? 자, 용도 지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게 이게 용도 지구예요. 용도 지구는 이제 개념 징표가 뭐였죠? 용용용 기도지에서 두 번째 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가해지잖아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뭐 이런,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냥 시험 출제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로 뭘 봤어요? 아까도 한번 했지만, 이렇게 용도 지역 가운데 우리 지금 상업지역이 있었잖아요. 그쵸? 용도 지역 가운데 주상목록이니까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기본적인 특징이 밀도가 굉장히 높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에 기반시설도 많고 건축물도 높고 뭐 이런 거니까 불나면 싹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죽으니까 이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여기에다가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불나지 마라. 불나면 우리가 꺼줄게 라고 해서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죠. 이 방화지구가 뭐예요? 용도지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금 우리 그 교재에도 9가지가 나와 있어요. 9가지. 그리고 오늘 받은 지난주에 받으신 프린트, 거기도 이제 9가지가 나와 있죠. 9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방화지구를 일단 설정을 해두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방화지구를 딱 설정하게 되면 방화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이렇게. 자, 불나면 안 되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소방차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차 진입도로를 이렇게 개설했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밀도가 높은 이 지역에, 상업지역에 불이 났다. 막 불이 났다. 그러면 들어가서 불 끈다는 거예요. 불 다 꺼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이제 쇼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용도지구의 기능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해할 때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헬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용도지구였습니다.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자,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럼 용도지구의 이제 두 번째, 지정권자는 누구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자, 용도구역은 큰 사람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속성이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죠. 특히 요 세 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게 다 결정되는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어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나누는 거거든요.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들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자, 지정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뭘로 결정하죠? 용도지구는? 또 잊어버리면 안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도 지구가 지정된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우리 이름이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오늘은 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관지구, 고도지구가 있었고요. 방화, 그리고 방제, 보호, 그렇죠. 쉬라, 개발진흥지구,
그렇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복합 용도 지구. 자,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또 세분되는 게 나와 있어요. 세분되는 거. 그건 이따가 프린트 보고요. 그래서, 외우셔야죠, 이것도. 그것도 이제 세분되는 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요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프린트 보고 이제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프린트 다 갖고 계신가요? 네, 다 갖고 이거 지난주에 나간 프린트요. 용도지구라고 쓴 거. 자,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된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0이란 말이 나와요. 0. 이게 표현을 이제 뭐 0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0 뭐, 몇 조,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0이 원래는 0입니다, 0. 0이 원래 맞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그냥 그 선생님들의 상식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모르셔도 됩니다. 자, 법의 체계가 있어요. 켈젠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심하니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너무 심심하니까 방구석에서 이거 법의 단계서를 만듭니다. 19세기에. 1973년도에 10월 24일 날 사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튼 켈젠이라는 사람인데 법 단계서를 만들어요. 법 단계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켈젠이 법 단계서를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 영국, 뭐 아무튼 전 세계 대부분의 성문법 국가에서는 다 이 주의를 취해요. 법에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한스 켈젠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뭐 친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명령이 이런 게 있어요. 명령.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 네 번째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행정규칙을 말하는 건데 법의 순서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센 법이 헌법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법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명령이고요. 네 번째가 조례고 이게 다섯 번째 규칙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재정권자를 잠깐 볼게요. 재정권자 누가 만드는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부동산하고 상관없는데 그 헌법 개정하자 뭐 이런 움직임 막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딱 둘이에요. 하나는 대통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는데, 개정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힘이 있느냐? 헌법을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세종시 포함해가지고 300명인데 151명 이상이에요. 과반수라면 151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뭐 개정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혼자 대통령이 이제 그 개정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의 힘이 그래서 어느 정도 센 거냐? 국회의원 151명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네, 굉장히 센 거죠. 어쨌거나. 자, 지금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요구 주체가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 뭐 이런 건데. 자,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재정권자는 누구냐면, 잠깐 재정을 볼게요. 지금 이거 왜 하냐면, 이따가 이제 이거 명령, 이거 설명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헌법 같은 경우는 재정권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헌법은 국가를 만들 때 그 처음 등장하는 법이거든요. 국가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헌법을 만들어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원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시원적 권력.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이 탄생됐다. 그래서 어떤 그 권력의 탄생되는 시점에 힘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을 시원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같으면 1940년대 이때 힘을 갖고 있던 자들이 이제 시원적 권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원적 권력이고요. 법률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냐? 국회가 제정하죠. 일반적인 법률을 이제 국회가 다 제정을 합니다. 명령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발동하는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발동하는 총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이 발동하는 부령이라는 게 있어요. 부령.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건 이건 지방의회가 제정합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조례라고 하고요. 이거 행정규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자체장.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법칙을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이 가장 센 게 헌법이고 법률이고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인데 일정한 법의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죠. 그러면 상위법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법률에서 상위법과 반대되는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률은 일단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에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상위법. 그러니까 조례하고 만약에 규칙이 충돌하면 무조건 조례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위에가 힘 센 거니까. 조례하고 명령이 충돌하면 무조건 명령이 이기고요. 법률하고 명령하고 충돌하면 무조건 법률이 이기고 얘하고 얘하고 충돌하면 무조건 헌법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상위법 우선 원칙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신법하고 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 구법이고 지금 만들어진 신법인데 구법하고요. 신법이 충돌하게 되면 무조건 신법이 이깁니다. 무조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의 원칙이 있는데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배우시죠? 특별법 우선. 민법하고 상법이 충돌합니다. 민법하고요. 상법이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간의 권리 관계를 해결하는 게 이제 민법이잖아요. 나한테 돈 준 거 맞아? 돈 안 줬잖아. 막 이러면서 돈 줘. 라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두고 다툼하는 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이제 민법인데요. 만약에 그 싸우는 주체가 상인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상법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인데 두 사람의 어떤 권리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돈에 관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 싸우는 주체가 상인이라면 민법 대신에 상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이 법 체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그럼 오늘부터 하려고 했던 거, 지금부터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 이거 잠깐 지우고요.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무슨 시행령, 이런 게 나와요. 시행령,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령과 부령, 얘네 둘을 합쳐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대통령이 발동하면 대통령령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발동하면 총리령입니다. 그리고 부령은 각부의 장관들이 발동하는 명령이 이제 부령이에요. 각부의 장관들보다는 총리령이 훨씬 더 힘이 세겠죠. 어쨌거나 근데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시행규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약에 자, 이게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행령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 읽으시다가 보면 시행령 몇 조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대통령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발동하는 명령이에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같은 경우 만약에 배가 엎어졌잖아요. 배가 엎어졌는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바지선을 끌고 와라라고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령을 바로 발동했단 말이에요. 그때 명령이 발동하면 그건 부령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어떤 명령을 발동하면 그건 부령이 됩니다. 부령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장관이 명령 발동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내려가서 바로 또 다른 명령 발동하죠. 그게 총리령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딴 거 해라라고 명령하면 그게 대통령령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 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자 용도지구의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뻔한 내용인데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 용도지구를 말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조문을 기준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용도지구의 의의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고 한다라 그래서 밑에 보면 용도지구의 종류가 있는데 첫 줄이요. 양가로 2번에서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자 밑에 줄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해가지고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자 이게 지금 바뀐 내용이거든요.
바뀐 내용이에요. 전에는 더 많았어요. 작년에는.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9가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경관지구를 보면 또 3가지가 있죠.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에서 일단 요 3가지가 있습니다. 경관지구 3가지가 있다. 요 정도 보시고요. 방제지구 가면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에서 2가지가 있다. 자, 어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방제지구다. 보호지구는 3가지가 있죠.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해서 3가지가 있다. 취락지구. 자, 취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지를 취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밥 해먹고 잠자고 뭐 이런 지역이 이제 취락이 됩니다. 자,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3분이에요. 3분.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가 있죠. 주거개발,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 해서 총 5가지로 나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페이지 가시면은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3분 지정이 나와 있죠. 경관지구를 보면 아까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3가지. 자연경관지구. 그래서 한번 그냥 뜻이나 볼게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시가지 경관. 자,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 내의 어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한다. 특화 경관지구가 있죠. 자,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수계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흐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수계의 수변.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방제지구 볼게요.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보호지구가 있는데 보호지구. 이거는 예전에 과거엔 자주 나왔어요. 바뀌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보세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자, 요게 있는데요. 요게 자주 나왔습니다.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라고 한다. 보호지구라고 한다. 그거 보시고요. 자, 밑에 이제 그 취락지구 2가지,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발진흥지구로 가시면, 개발진흥지구, 아까 우리가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5가지. 자, 주거개발지구. 자, 거기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산업유통개발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냥 용어대로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있죠.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복합이니까 기능이 일단 2개 이상 묶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있는데, 자, 2번째 줄 보시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지금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부가적인 거니까 뭐 시간 나시면 그냥 한번 그냥 화장실 가셔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거, 그러니까 3분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3분. 그러니까 나눠진 거,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용도 구역까지만 하고 잠깐 쉬실까요? 그러면 자, 용도 구역이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용도 지역을 봤고요. 용도 지역을 봤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를 봤습니다. 이제 3번째는 용도 구역을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같은 옷을 입고 왔나요? 네. 그런가요? 다음 주에도 같은 옷을 입고 오면 욕하시겠죠? 네. 네. 자, 3번째는 용도 지역, 우리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이요. 자,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 아까 용도 구역까지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자, 국가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자, 용도 구역입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옷 사입으려고요. 자, 5가지, 용도 구역 5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홈쇼핑 되게 좋아해요. 홈쇼핑.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넉넉히 막 봅니다. 막 집에서, 와, 저거 사야지. 막 이러고 막. 예. 근데 사놓고 보면 진짜 안 뜯어보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청소하다 보면 그냥 박스가 나오잖아요. 이거 박스 그냥 웬 박스냐? 그래서 그걸 혼자 보고 또 좋아해, 나중에. 와, 이런 거야. 득템했다고. 근데 결국 그거 산 거잖아요. 언젠간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집 문 앞에 보니까 박스가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뜯어보는구나. 예, 그런 생각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용도구역은 이제 그러면 이거 용도구역 같은 걸 또 지정권자가 누구냐? 요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지정권자 살펴보기 전에 요거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거 외우고 있는데, 개도, 시, 수, 입.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외우세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우리가 이거 그린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린벨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자공이라고 하는 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는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5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정권자를 한번 보죠. 그러면 지정권자. 누가 도대체 이거 지정하는 거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에 대해서 이 지역은 개발하지 마시오. 이 구역은 개발하지 마시오. 라고 지정하는 거니까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오늘 OX 문제에 나왔었죠? 자, 도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시도지사. 그렇죠? 일단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일단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도시장이 있죠. 대도시장. 시도지사하고요. 대도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로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고요. 여기도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예요? 국장. 그렇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요거는 이제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그 구역 설정할 때는 국장이 이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가 하는 거죠. 박명수인가요? 회장이에요, 회장. 박명수를 모르시면, 네. 아직 예. 바다의 왕자 박명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구역을 다 풀어라. 규제 풀어라. 라고 하는 건데, 누가 지정합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국장이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정권자를 또 외우셔야 돼요. 사람 외우다 끝나는 겁니다. 공법은. 사람 외우다 끝나요. 결국은. 자,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그래서 회장, 국장. 그러니까 보시면 뭐예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이나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 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지금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사람 볼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할 건데 얘만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누가 나오냐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나와요. 얘는 작은 자가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왜 작은 자가 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보면 이게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개발하는데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물론 학교가 없는 것도 많아요. 학교가 없이 더 작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학교 들어가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막 이렇게 하죠. 아파트 단지 막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아파트 들어가니까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생시설, 뭐 이렇게 뭐 슈퍼마켓 들어가고 세탁소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화를 시키는 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그거에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런 것들은 작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 군수까지 들어갑니다. 시장 군수가. 근데 얘네들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큰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그래서 여기 지정권자를 봤어요. 뜻을 한번 볼까요? 개발제한구역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자, 무질서한, 첫 번째는 국토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겠다. 확산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국방상 목적, 그렇죠? 국방상 목적으로 인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국방상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자, 한번 또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국토 70%가 산지예요. 산 밑에는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제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도시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커져요. 점점 확장하죠. 이렇게 커집니다. 얘도 점점 산판 먹고 들어가요. 제가 저기 신림동에 있을 때 저는 서울대 출신은 아닌데 서울대 그 중앙도서관 가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에어컨이 잘 나와서 이제 시원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가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서울대가 관악산 밑에 있잖아요. 원래 서울대가 이렇게 작아요. 신림 9동인데 산 50-1번지인가? 그런데 이렇게 원래 범위가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 뒤쪽으로 보면서 근데 어느 날 2000년도인가? 2000년도 가까우면서 원래 서울대 수원 농대가 있잖아요. 수원에 농대 있는데 걔네가 이쪽으로 데모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관악산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구동이랑 뭐 이런 거 다 지어야 되잖아요. 이 산을 자꾸 파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산 뒤로 한참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서울대가 점점 커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관악산 자꾸 파먹으니까 사실은 그래갖고 관악산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 진짜 있어요. 근데 이런 모임에서는 이거 막 반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도시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살아있어가지고 도시를 그냥 내버려두면 막 커집니다. 그러면 산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첫 번째 이제 지정하는 게 그린벨트를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요만큼의 그린벨트를 딱 지정을 해놔요. 그린벨트를 지정해 놓으면 이제 산으로 깎아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해서 지정하는 거죠.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방상 목적이죠. 북한이 저기 쳐들어오면 여기를 깨버리죠. 도시를 막 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깨고 있는 동안에 군인들이 여기 모여요. 그린벨트 안에. 여기 딱 모여가지고 넘어오기만 해봐. 그러면 우리가 박살 낼 거야. 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 지정하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있죠.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민에게 식생, 양호한 산지,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도시민에게 식생 양호한 산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 놓는 지역이 이제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되는 거죠. 도시민에게 식생 양호한 산지 제공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가와 조정 구역이 있어요. 시가와 조정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도 이제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적 자체는.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은 도시라고 하는 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라고 해서 설정하는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확산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이하게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발하지 마 라고 해서 개발 못하게 개발을 막는 기간이에요. 개발을 막는 기간. 그럼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으로 유보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을 막는 기간입니다. 유보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수면이 바다였죠? 자, 공유수면과 인접한 인접지에 대해서 개발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치면 이게 육지가 있고요. 이게 바다예요. 공유수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다니까 여기에 뭐 전복이라든가 뭐 소라라든가 뭐 이런 애들 막 살아요. 그런데 여기 공장 지으면은 폐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들 다 전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장 짓지 마세요라고 해서 일정 부분 공유수면과 인접한 지역, 이 부분이 되겠죠. 공유수면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설치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올 거지만,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다라고 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한 게 그거죠. 결절지로부터 1km 내외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아예 풀어줍시다라고 해서 규제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개발을 하자. 자, 규제를 안 하니까 개발이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장려하시오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서울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역. 결정지역부터 1km 내에, 자, 이런 지역이다. 뭐예요? 이렇게 대개는 교통이 이렇게 뭐 Y자 이런 형태로 이제 모이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1km 내, 그러니까 반경 1km 내에 세 가지 이상의 어떤 교통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된다. 여기 이제 1km예요. 반경 1km 내에 세 가지 이상의 어떤 교통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런 지역 자체는 규제 자체를 아예 풀어서 개발을 시킵시다라고 하는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5가지는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제 이거였어요. 도시 용도 지역과 지금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지금 살짝 살펴본 거죠. 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고요.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공통점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국장,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이제 교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